현대차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고? 현대 배지를 단 폴벳이 나와? 야, 이건 좀 세상 엄청 변했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놀라운 뉴스가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M과 현대차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와, 왜 MOU 하면은 사실상 특별하게 뭘 한다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폭이 어마어마하고 요번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정의선 회장께서는 요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대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메리바라 GM 회장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능력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뭐야 이거 좋은 얘기만 있고 별 내용이 없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둘이 같이 뭔가 만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고객한테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내가 뭔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나오는 데까지 길게는 7년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하고 4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4년이면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말은 글로벌 주요 시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그멘트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시장에서 현대가 잘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에서는 현대가 잘 안 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거 GM의 힘으로 좀 뚫어보겠다, 이런 얘기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량 세그멘트별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현대가 어떤 세그먼트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준중형이라든지 중형 SUV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크거나 트럭으로 가게 되면 마땅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회장님들의 말씀이시니까 어떤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협업의 의미를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경 기사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요, 두 회사는 이렇게 함께 만든 차를 각각 현대차와 GM 로고를 달아 판매하는 리배징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배징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네요. 리배징이라는 거 혹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잘못 이해했죠. 리배징이라는 거는 뭐냐, 배지를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지가 있는 걸 떼서 다시 붙이는 걸 리배징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택가리를 리배징이라고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흔히 하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담아서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배지를 떼서 엄청난 기술을 배지를 이렇게 이렇게 붙였어. 엄청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꼬았을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싫어했거든. 왜냐면 미국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 미국 빅3가 한창 기업들을 사들이고 제휴하고 이런 경우에 그냥 배지만 바꿔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케이스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포드가 제규어를 인수한 것을 우리가 최악의 M&A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드가 포드 몬데오를 가져다가 외관 조금 바꾸고 제규어 X타입이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똑같은 차인데 제규어 X타입이라고 판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그냥 가격표를 더 비싸게 붙이기 위해서 고객을 속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망했죠. 제규어 브랜드 자체가 망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같이 할 때 SLK 같은 걸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로 팔기도 했었죠. 이 클래스를 가져다가 300C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리배징이나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플랫폼을 공유했다고 하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괜찮은 케이스. 근데 리배징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리배징이라는 건 정말로 진짜로 배지를 바꿔 붙이는 거. 그래서 현대가 예전에 했던 게 이게 있습니다. 현대가 미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 MPV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MPV 인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현대는 MPV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차가 없다 라고 해서 현대 딜러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아 카니발을 가져다가 여기 배지를 떼서 현대 배지를 그대로 붙입니다. 그러고서 현대 앙투라지라고 팔았어요.
황당하죠. 그때 당시 또 이 리패칭을 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대 엠블럼하고 기아 엠블럼의 외경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아 엠블럼은 동그라미였어요. 근데 현대 엠블럼하고 똑같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꿨지. 그렇게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바꿔 붙일 수 있도록 모든 차들을 이렇게 하자 해서 배지 크기를 다 똑같이 통일시켰던 그런 흑역사가 있었죠. 이 앙트라지 잘 팔렸을까? 당연히 안 팔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카니발 샀지 왜 현대 앙트라지 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물론 이렇게 배지 엔지니어링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쓰비시 파제로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디자인이나 뭐 아무런 변경 없이 현대 갤로퍼라고 해서 만들어 판 거, 이것도 어찌 보면 배지 엔지니어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데보네어는 사실 공동 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기 어렵지만 미쓰비시 데보네어를 우리나라에서 그랜저라고 팔았잖아요. 요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거를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다음 세대는 오히려 현대가 더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보네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망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그렇게 큰 차를 미쓰비시가 만들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가 너무 잘 팔리면서 이렇게까지 멋진 차를 현대가 만들었어? 회장님, 사장님, 뭐 조폭들 할 거 없이 다 사서, 그래서 엄청난 판매가 이뤄졌던, 그래서 이 그랜저의 신형 뉴 그랜저가 나올 때는 현대의 입김이 엄청나게 세지고 현대가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내부 사정은 우린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이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은 케이스다. 그리고 이 배지 엔지니어링은 이 시장 상황도 고려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는 특정 브랜드가 안 팔리는 시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닛산 브랜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닛산 프론티어를 배지를 바꿔서 르노 알래스칸이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근데 똑같아요. 둘은 똑같아. 인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쌍용 브랜드로 팔면 사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쌍용을 인수했을 때 쌍용 렉스턴을 그대로 가져다가 마힌드라 알티우스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티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XUV 300이라고 팔았죠. 이것도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이거는 사실 마힌드라가 개발된 차량의 설계를 그대로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배지를 바꿔 붙이는 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나? 사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르노 콜레오스 보면 와 이거 차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나왔어, 엔진도 좋아, 정숙해, 그리고 여러 가지 첨단 기능도 있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르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 배지 붙여서 나왔으면 완전히 그냥 시장을 싹쓸이 했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대 콜레오스 아마 안 되겠죠. 사실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정말 정보가 그렇게 없고 사람들이 차에 관심이 그렇게까지 없던 시절, 그런 정도에나 가능했던 거지, 지금 현대와 GM이 배지 엔지니어링, 리배칭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을까? 아마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아마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현대 보도자료를 봐도 리배칭이란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아마 리배칭의 의미를 기자분이 잘못 알고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선 그것까지 오버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현대 이름에 콜벳이 나온다, 에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시장이라도 좀 달라야 되는데 현대와 GM은 시장이 같아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걸 메인으로 하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 남미 시장, 유럽 시장은 조금 다르겠구나. GM하고 현대를 보면 유럽 시장은 거의 현대가 압도하고 있고, GM 차를 현대 이름으로 파는 게 유럽에서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원래 GM이 유럽의 오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유럽 시장에 있었는데, GM이 오펠을 PSA에 팔고 사실상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 GM의 역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GM의 차 중에 현대 배지 붙여서 유럽에 팔 차가 없기도 없다. 없기도 없어.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협업일까? 아마 공동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차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BMW, 토요타가 수프라, G4를 함께 개발했어요. 그래서 컨버터블 차량은 G4로 나가고 천장이 있는 차량은 수프라로 나갑니다. 왜냐면 스포츠카는 어차피 많이 팔리질 않아. 스포츠카니까 개발비는 상당히 들고 플랫폼도 그 전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는데 실제로 판매량이 적어서 어느 정도 판매
판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공장 라인을 돌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토요타 수프라랑 BMW G4랑 이 두 개를 묶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마그나슈타이어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걸 외주 생산으로 만들어요. 둘이 합치면은 공동 구매 됩니까? 이러는 거지. 그래서 공동 구매하면 좀 싸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지금 마그나슈타이어에 맡기면 아유 뭐 둘이 합쳤으니까 30% 빼드릴게. 뭐 이런 정도. 이런 식으로 마그나슈타이어가 이걸 함께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요타 아이고, 시트로엥 C1, 푸조 107 요 세 가지 차는 완전히 동일한 차입니다. 토요타와 PSA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차죠. 정말로 뺐지만 달라요. 르노 트윙고, 스마트 44 요 두 차도 똑같습니다. 이건 르노와 다임러가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차죠. 소형차는 스포츠카처럼 판매량이 적은 건 아니지만 많이 팔리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완전 전용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를 줄여서 완전 초소형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초소형차를 위한 별도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도 심해지고 충돌 안전성 테스트도 심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회사가 하기 굉장히 어렵고 몇 개 회사가 합쳐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디자인을 조금씩 달리해서 다른 차들이 나눠 갖는 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라인도 역시 한 곳에서 해서 나눠 갖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이번에 현대와 GM의 제휴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차를 개발할 때 이 비용을 좀 나누자 라는 의미. 그리고 생산할 때도 이 두 회사가 각각 생산해서 두 라인을 운영을 하느니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걸 쉐어하자 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GM 같은 경우는 세계 35개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에 공장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GM 캐나다 공장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현지에서 판매할 산타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물량 부족에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자동차의 플랫폼을 쉐어하든 개발을 쉐어하든 공장을 쉐어하든 결과적으로는 이 현대, GM 둘 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GM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잡게 됐나? 아니, 치열하게 싸우는 중 아니었어요? 자동차 회사들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친한 거였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보면 현대가 인도 승용차 점유율 2등입니다. 1등은 스즈키 마루티. 스즈키 마루티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거 1등을 차지하는 건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래프를 보면 거의 이 정도 차이. 2등도 대단한 거다. 거긴 신계야. 사실상 우리가 1등. 근데 스즈키 마루티는 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가 아니에요.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같은 거예요. 경차도 아니야. 경차급도 아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 대수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또 어떨지 몰라요. 어쨌든 현대는 여기서 지금 인도에서는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도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인수하는 게 낫다 해서 공장을 인수했어요. GM이 탈레가온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장이 연간 13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거든요. 지금 GM이 지난 3년 동안 이걸 운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비워만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현대가 사서 내년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대 입장에서도 고맙죠. 저렴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인수하면 우리 인도에서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돼요. 땡큐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GM 입장에서도 3년이나 전혀 꼼짝도 안 했던 이런 정말 골칫덩이였는데 현대가 이걸 사준다고 하니까 미스터 정 땡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알턴니를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이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기사에 보면 현대가 먼저 제휴 협력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약간 GM은 세계 각지에서 자꾸만 시장을 철수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철수하고 지금 인도에서도 공장을 빼고 철수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현대는 그 공장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공장도 인수했지만 유럽 공장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공장도 이미 인수했거든요. 러시아 공장. 러시아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
자,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지금 예전 같으면 자동차 제조사들 서로 혹시라도 기밀 새나가는 거 아니야? 야, 쟤하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아, 쟤 무시해, 무시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차의 부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에 보면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차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 때문에 협업을 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주 몰지각한 기사죠. 네. 중국차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중국차를 걱정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중국차를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동화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전동화, 자율주행, 수소차 이런 것들의 비용을 막대하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은 IT, AI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갈 돈이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홀로 성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현대차가 도요타하고도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 1위 도요타 그룹 그리고 3위 현대차 그룹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27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거기서 해? 아니 현대 터전도 아니고 거기가 도요타 터전도 아니고 삼성 땅 아닌가? 왜 거기서 회동을 합니까? 이상하네 라고 생각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키오 회장의 GR 브랜드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N 브랜드가 공동으로 레이싱 행사를 개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양 회장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를 딱 하는 이런 그림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요번에 행사는 현대와 도요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N 페스티벌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진짜로 하는 건가? 정의선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가 같이 악수를 하는 장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았나? 이런 장면이 있었어? 저는 두 분 다 각각 악수한 적이 있는데 간접 악수는 하셨네. 약간 DNA가 조금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악수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사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도요타 회장과 현대차 회장이 같이 악수를 하고 협력을 논의한다. 이거 대단하죠. 그런데 장소가 모터스포츠 행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터스포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이번에 르망 24시에 출전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르망 24시는 도요타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가 그동안 르망 24시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포르쉐가 르망 24시를 떠난 잠시의 기간 동안 도요타가 우승도 상당히 거두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망 24시에 현대가 들어갔을 때 도요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현대가 함께 참여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아마 이번에 악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회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 전기차가 아닌 수소연료 전지차까지 미래로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분야에서 이 양사가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이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수소차 이 차세대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협력들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지금 BMW와 도요타도 일찌감치 협력했습니다. 도요타와 BMW는 연료전지차 FC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면 제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BMW가 생산하는 수소차에 수소탱크, 연료전지 이런 핵심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죠. 여기서 나오는 BMW가 내놓은 수소전지차는 X5 수소연료 전지차인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실 외관에서는 차이가 없죠. 그리고 기존에는 토요타가 여기에 연료전지 셀, 이 연료전지 부품만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협업하기로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BMW가 특별하게 수소연료 전지차라고 내세우는 것이 그다지 없었는데 아마도 미래에는 언젠간 수소연료 전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제스처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렇게 실패한 케이스 말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비아디 그리고 GAC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도요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졌다. 이 얘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지금 도요타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뭐 시간이 지나도 점유율은 절대 3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도요타 브랜드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없으면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신차 절반 이상이 전기차고 나머지는 정말 형편없는 가솔린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조건 전기차가 있어야만 브랜드가 생존할 수 있는데 도요타가 직접 만든 BZ4X 이거는 중국에서 절대 팔 수가 없는 차입니다. 어떻게 팔아 이걸? 당연히 안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도요타가 손잡은 회사들이 바로 비아디 그리고 GAC입니다. 비아디하고 합작한 결과물은 BZ3C라고 하는 요 차인데요. 요 차의 실내를 보면 도요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실내 보면 도요타도 아니고 비아디도 아닌데 확실히 중국의 또 다른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고요. 외관도 도요타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비아디가 만든 자동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요타가 GAC하고 손잡아서 만든 차는 BZ3X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외관은 이렇고 실내는 이런데 도요타의 느낌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비아디하고 만들었던 것은 스티어링 휠은 도요타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근데 광저우하고 만든 건 스티어링 휠조차도 바꾸지 않았어. 차에 어떤 것도 도요타 느낌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 비아디 차를 보고 이 핸들을 봤더니 도저히 이걸 우리가 팔 수가 없다. 최소한 핸들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은 최소한 바꿨던 거 아닌가. GAC는 핸들도 뭐 그런 대로 뭐 우리 거보다 낫네 해서 그냥 놔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이런 파격적인 제휴를 통해서 중국 시장의 판매량을 어느 정도 걷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방어적인 느낌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협업 중에 르노코리아의 협업도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중국 지리와 협업을 한 거죠. 사실 이건 지금 단계에서 전기차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리 자동차는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가 됐고 그 결과물이 지금 르노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게 중국차의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멋진 자동차로 보여지거든요. 볼보와 동일한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실내 여러가지 기능들도 최첨단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가 2026년에는 오로라2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또 나오고요. 2027년에는 순수 전기차 오로라3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제휴 없었으면은 르노 코리아가 이렇게 신차를 막 쏟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 제휴를 통해서 비용적인 면이나 개발적인 면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생산할 자동차의 파워트레인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샤오펑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폭스바겐은 샤오펑에 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정도를 투입해서 샤오펑 지분 4.99%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4.99%가 1조야? 샤오펑이 20조짜리 회사예요? 이번 협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카리아드를 만들어서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카리아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사실상 카리아드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폭스바겐이 스마트카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샤오펑과 손을 잡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폭스바겐은 얼마 전에 리비안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이렇게 생긴 차 만드는 회사 아시죠? 여기와 전기차 개발 협력을 맺어서요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소프트웨어 전기차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비안에다가는 얼마를 투자했느냐? 50억 달러 무려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조 1,400억은 리비안에 그리고 한화 2조 7천억은 합작 법인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자동차는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 거. 리비안의 보급형 전기차 R2 SUV 이 자동차가 폭스바겐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이 차는 2026년에 나오는데요. 리비안에서만 이 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차를 기반으로 한 폭스바겐 자동차 리비안의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 일부를 사용하는 차세대 플랫폼 이 SSP 플랫폼을 가진 전기차를 2029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년이나 남았어? 아니 너무 먼 미래 아닌가? 유럽 회사들이 뭔가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한 2년 만에 내놓아야지 지금 될까 말까인데 사실 이 폭스바겐의 리비안
리비안 투자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안이라는 자동차를 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 정말 이게 처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도 직접 시승해 봤는데 리비안이 지금 나온 모든 전기차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대만족 그 자체. 우리나라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 이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리비안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신차 계획이 이렇게 있지만 이걸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미심적인 눈초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폭스바겐이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스텔란티스가 림모터와 제휴를 맺은 것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림모터라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죠. 잠깐 시승을 하기도 했고 림모터는 굉장히 혁신적인 자동차 기업이기도 합니다. 셀2팩 말고 셀2 셰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셀2 셰시의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동차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 형태를 자유롭게 금방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스텔란티스는 이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게 됐는데 첫 번째 제휴를 맺은 뒤로 이 림모터의 자동차를 바로 생산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미 1차 선적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지금 제휴 도장을 꽝 찍고 한 달 만에 차를 생산한다는 건데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서 과정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림모터 인터내셔널이라는 브랜드로 유럽 시장에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어서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이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 림모터 같은 경우는 유럽 안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 폴란드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제휴가 정말 절실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럽 메이커 이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이런 파트너를 만나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훌륭한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휴를 했다면 1년 안에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지금 제휴를 한 후에 5년 후에 차가 나온다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뭐라도 어쨌든 빨리 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IT 업계는 자동차 업계하고 전혀 다르죠. 뭐 지금 제가 DJI 니오라는 이런 제품을 얼마 전에 샀는데 이런 제품을 사면 사자마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나오고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소프트웨어를 그제서야 업데이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이 처음 실릴 때만 해도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서서히 IT기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IT 업계에서는 완벽함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됐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대로 일단 내놓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기업도 기존의 사고방식을 조금 깨트려서 여기서 먼저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텔란티스는 굉장히 깨어있는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네요. 네, 현대차가 GM과 협업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얘기로 샜네요. 현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한다는 회사였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알만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중년들은 아마 대충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거든요. 정말 못 살다 보니까 뭐 물건 하나 만들 때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요거 나사 하나를 못 만들어서 요거 나사 하나를 우리가 수입해야 되냐? 요거를 우리가 국산화 못해서 요걸 수입해야 돼? 요런 유리 요거 못해서 우리가 요거를 수입해야 되냐? 요런 식으로 굉장히 요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고요. 요런 것들을 국산화를 얼마나 했는지 국산화율이 몇 %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차의 중요한 이 국산차의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도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고 가끔가다 어떤 회사를 보면 약간 비웃기도 합니다. BMW 조회사는 변속기를 직접 안 만들어? 야, 그게 무슨 자동차 회사냐? 아니 파간이 좋은다는 엔진이 AMG에서 가져온 다음에 야 그게 무슨 자동차 회사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자기가 하면 좋겠지만 꼭 자기가 할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좋은 결과물만 나오면 됩니다.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대차를 보면요, 그동안 좀 갇혀있던 그런 기존 생각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 같고요, 열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응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길 바라고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IT 쪽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2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